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게 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민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도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50.5%에서 30년 뒤인 2052년 5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20년간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됐는데요. 수도권에 주요 기업과 대학교가 몰려있는 만큼 직업과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주택, 직업 사유 등으로 이동했는데요. 은퇴 후 귀농, 귀촌 등을 위해 떠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내부에서는 이동 현황이 어땠습니까? 최근 20년간 서울에서 순유출이 지속되며 인구가 빠져나가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내 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7만 5천 명 순유출된 반면 경기는 5만 3천 명, 인천은 2만 2천 명 순유입됐습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의 기본 목적에 더해서 부의 재분배 기능까지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연금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깎는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변화가 추진됩니다. 최윤하 기자, 언제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은 현재 20% 감액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후년인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까지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각각의 연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저소득 노인 부부들의 부담이 큽니까? 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단독 가구보다 1.84배 컸습니다. 20% 감액된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 부담인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외에 또 부의 재분배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16년 만에 개편이 검토됩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어떤 근로자가 얼마나 더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 찬반 논란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논의에도 추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최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어떤 겁니까?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률 산출 개선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최임위가 영향률 개편을 검토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매년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실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내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 1,739만여 명 중 영향받는 근로자는 78만 2천여 명으로 영향률은 4.5%입니다. KMI 관계자는 현재 영향률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기존 조사 자료만으로 전체 영향률과 기업 규모별 영향률만 산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 목적에 맞는 통계가 아닌 만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테면 업종이나 근로자 나이, 성별 등 보다 세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등의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업종 부문의 영향률을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자, 이렇게 연구가 끝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이 바로 적용됩니까? 네, 최임희 관계자는 노사위원들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영향률을 다각도로 산출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율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10% 이상이잖아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마다 다르고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고 채용이라든지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최임희는 일단 이번 영향률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비싼 외제차는 보험료도 비싸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커지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차량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량을 같은 기간 동안 탔는데 연초에 산 차와 연말에 산 차의 대접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실제 자동차 보험의 감가상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개선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 출고 차량의 경우 5천만 원짜리 신차를 기준으로 500만 원 가까이 보상 한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차량 출고 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갱신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차량 가액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차량 가액이 출고월이 아닌 연식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출고 차량은 하루만 탔는데도 1년의 감가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1년 뒤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는 실제로는 1년을 탔지만 총 24개월의 감가가 적용되고요. 그렇다 보니 연초 출고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량 가액이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 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해 가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연초 출고 차량처럼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감가를 낮춰 차량 가액을 올리고 기존보다 높은 보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개선 내용들도 있던데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하루짜리 보험도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에 기간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주말 등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도 연 단위로 가입을 해야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1단위 유상운송 특약을 신설해 일시적 배달 종사자들도 필요한 기간에만 짧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다음날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바꾸고요. 또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지정 대리 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특약 도입을 오는 4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역대급 긴 추석 연휴에 열차표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코레일이 먹통 사태를 빚었습니다. 일부 복구 이후에도 예매 수요가 밀려들면서 결국 예매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아침부터 대기했던 예매자들의 불편이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 추석 연휴 기차표를 판매하는데요. 접속이 폭주하면서 예매 시작 시간부터 관련 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대기 순서가 수만 번대에 달하면서 예매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오늘 추석 승차권 예매 시간을 3시간 연장해 오후 4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평소 명절보다 2배 늘어난 예매객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역 안에 있는 창구와 자동 발매기에서는 추석 연휴 기차표를 정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등의 추석 연휴 기차표를 판매하는데요. 코레일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최근까지 꽤 오랜 기간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전통의 빅테크 강자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투자 종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로 나타났습니다. AI 수요 및 성장 기대감에 이번 달 1억 4,470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이어 2위에 비트코인 채굴회사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가 1억 1,683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순매수 1억 달러가 넘는 종목은 팔란티어와 비트마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노칩스와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4종목뿐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으로 넓혀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이리스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 등이 위치했습니다. 네, 그동안 빅테크에 집중했던 서학개미들의 투자 양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서학개미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만 포함됐습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는 각각 6,634만 달러, 6,190만 달러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빅테크 중에서 AI 집중 기업에만 투자하는 등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빅테크 투자 열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M7의 중장기 위험 요인에 투심을 돌린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외에 서학개미 상위 순매수 상위 50종목 중 아마존만 포함된 가운데 애플과 알파벳, 메타, 그리고 테슬라는 상위 50종목 안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산재 발생 기업의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관련된 전방위 대책에 세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에다가 건설사의 핵심 리스크인 PF 보증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동진 기자, 바뀌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신용등급 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영업, 경영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 통제와 노사 협력 관계 등을 정성 요소로서 평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 이력이 영업, 경영 위험의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고 이 평가 항목의 배점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여부가 여신 심사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은 높은 신용 리스크와 금리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또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한도성 여신의 약정도 손보는데요. 기업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수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대출을 감액하거나 취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약정을 전 은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업종이 아무래도 건설업인데 관련된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심사에 중대재해 이력의 반영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구분한 다음 가장 심각한 3단계에 해당하면 아예 보증을 못 받게 만듭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금공의 보증 제한으로 은행권의 PF 리스크 관리 기준도 더 엄격해질 전망이라며 안전관리 투자가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엔 중대재해 위험 기업에 일괄 5점 감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점부터 10점으로 확대해 위험이 클수록 감점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가산 보증료율이 도입돼 위험 기업은 더 높은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홈플러스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기업 회생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은 하나증권 본사 앞에서 선 가지급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채권은 홈플러스가 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인데요.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 증권의 최대 판매처로 판매 금액은 2,199억 원에 달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가입해서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믿고 가입했던 금액입니다. 기업들은 이 돈이 지금 8개월째 묶여 있어서 회사가 폐쇄할 지경입니다. 비대위가 요구한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2일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증권사의 자금 지원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홈플러스의 매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M&A를 추진 중이지만 인수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도 오는 11월 10일로 연장됐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영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대주주 MBK는 홈플러스의 위기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의 소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부의 부채 비율이 올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가계와 기업 부채까지 합친 국가 총부채 역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정부 부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습니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재정 지출이 꾸준히 이어진 데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분모인 GDP가 크게 늘지 않았던 게 주요 원인입니다. BIS 추정치 기준 정부 부채 규모는 1,212조 원에 달해 원화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제비교에서는 OECD 28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과 미국이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200%, 107%대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아직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 부채는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 부채 흐름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5%로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21년에는 99%를 넘을 정도로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6번째로 높은 수준이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업 부채는 111.3%로 전분기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100%를 넘어선 뒤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1.1%가량 하락하며 3,410선을 저지선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7% 이상 하락하며 845포인트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원가량 오른 1,38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피해 결제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27건 발생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황정화 의원은 KT의 축소 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